포이펫에서 무너진 것은 전선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마지막 완충지대였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 충돌을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한 장면은 폭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포이펫 상공의 조명탄이 터진 직후 도시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먼저 나타났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전선에 투입된 병력이 아니라 범죄단지 내부 인력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영상에 포착된 장면은 질서 있는 대피가 아니라 급박한 집단 이탈이었습니다. 도심 곳곳에 중국 국기가 내걸렸고 일부 조직원들은 차량과 도보로 동시에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피난이 아니라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포이펫은 캄보디아에게 국경도시 이상의 의미를 갖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로이터와 동남아 안보 분석 매체들은 포이펫을 캄보디아 비공식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분류해왔습니다. 온라인 사기와 불법 도박을 포함한 범죄 산업 규모는 연간 수십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어 왔고, 이 자금은 국경지대를 통해 세탁되는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지만 캄보디아 GDP의 몇 %에 해당하는 자금 흐름이 이 지역을 거친다는 분석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군력이 압도적인 나라가 수 있었던 전제는 명확했습니다. 국경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느슨한 통제, 그리고 무력 충돌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태국군의 폭격이 시작되자 이 전제는 단시간에 붕괴됐습니다. 태국군은 포이펫에 위치한 범죄단지, 연계 건물 2곳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하나는 보이스피싱 전용으로 사용되던 시설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무용으로 쓰이다 군사시설로 전환된 건물이었습니다. 해외 군사 분석에서는 이번 타격을 무작위 공습이 아니라 기능 제거 작전으로 해석했습니다. 범죄 네트워크의 물리적 거점을 제거함으로써 도시 자체의 역할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폭격 이후 포이펫 내부에서 조직원 이탈 장면이 연속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선에서의 패배보다 더 빠르게 체제 내부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전선 상황도 캄보디아에 불리하게 전개됐습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 탱크 최소 4대를 탐지했고, 이 중 일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군은 BM-21 다연장 로켓으로 대응했습니다. BM-21은 122mm 로켓을 사용하는 구형 체계로 최대 사거리는 약 40km 수준입니다. 대량 발사가 가능하지만 유도 기능이 없고 정밀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전황 보고를 보면 다수의 로켓이 군사 요충지를 벗어난 지역에 떨어졌고 전술적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군 1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전선 주도권을 흔들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태국군은 총안마 지역에서 캄보디아 측 위협 요소로 판단된 군사 목표물 최소 18곳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후 해당 분쟁 지역을 전부 장악했다는 전황이 전해졌습니다. 수린주와 사케우주 일대에서는 민간 거주 지역에 포탄이 떨어져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빠르게 캄보디아 쪽으로 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군사적 열세 위에 외교적 부담까지 겹치기 시작한 셈입니다. 해상 상황도 동시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연안에서 태국 해군 함정이 여러 차례 목격됐고 봉쇄 작전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해상 통제는 실제 격침이 없어도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줍니다. 캄보디아는 수출인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체 항로가 제한적입니다. 항로 통제 시간이 늘어나면 연료와 군수 보급, 민간 물류까지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총성보다 먼저 물자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휴전회담은 장소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안전을 이유로 말레이시아 개최를 요청했지만 태국은 국경도시 개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있었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현장 상황을 제어할 실질적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직면한 현실은 전투의 승패를 넘어섭니다. 포이펫이라는 비공식 완충지대가 무너졌고
범죄 네트워크와 자금 흐름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선에서는 주도권을 잃었고 해상에서는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시간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원들이 국기를 내걸고 탈출을 시도했다는 장면은 이 전쟁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군사적 충돌보다 더 위험한 국면, 국가 통제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2월 10일 태국 캄보디아 전쟁 영상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단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전력 격차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태국은 F-16과 그리펜을 중심으로 한 봉굴력, VT-4 전차와 포병, 공격 헬기까지 갖춘 종합 전력을 운영합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전투기 전력이 사실상 비어있고 구형 포병과 소련계 장비에 의존하고 있어 초기 대응부터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캄보디아가 지뢰와 부비트랩 같은 비대칭 전술에 의존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태국이 하늘과 장거리 타격을 장악하는 순간 교전의 방향이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구도는 한국의 방산 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동남아는 이미 K-9, 천무 FA-52 활발히 진출한 시장이며 실제 전장에서 공군력 부재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가 증명될수록 한국산 고전기과 지상 전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환경이 형성됩니다. 그제 새벽에 올라온 위성사진 한 장에 동남아 지도가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를 가르는 약 800km, 공식 통계로 817km에 이르는 국경선을 따라 점처럼 찍힌 폭발 흔적이 줄을 이루고 있었고 그 선 위로 태국 공군의 F-16 현대비행 궤적이 굵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미국 통신사는 태국 공군이 전투기와 포병을 동시에 투입해 캄보디아 군사 거점을 마비시키려는 공세 작전에 들어갔다고 전했고 이 과정에서 태국 병사 1명과 캄보디아 민간인 여러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휴전이 깨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전투기가 뜨는 상황이라서 해외 군사 전문가들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럽 유력 일간지는 이번 교전을 두고 7월 교전 이후 최악의 국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전역에서 포탄과 로켓을 주고받으면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으며 국경 마을 주민 거의 15만 명이 집을 버리고 탈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고 절반 넘는 피해가 민간시설에 집중됐다는 대목에서는 동남아가 관광지가 아니라 전장이 됐다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미국이 중재했던 휴전 합의가 겨우 2달 만에 깨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경 분쟁이 동남아 전체 안보 구조를 뒤흔드는 시험대가 됐다고 짚었습니다. 한국 언론의 시선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국내 한 일간지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재충돌을 전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힘들게 성사시킨 휴전 합의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미국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양측을 압박했지만 정작 국경에서는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식 속전속결 평화협정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짧은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종합뉴스 채널은 한술 더 떠서 트럼프식 평화 모델이 이미 아프리카와 동남아 여러 분쟁 현장에서 이대 3개월짜리 휴전만 반복하다 끝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 사례를 콩고 민주공화국과 루안다, 다른 분쟁 지역과 함께 묶으면서 강대국 지도자의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분쟁이 실제로는 폭발 시점을 뒤로 밀어놓은 시한폭탄에 불과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한국 시청자들이 가장 눈여겨볼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외신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한 문장은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하늘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태국은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미국제 F-16 전투기, 공격 헬기와 수송 헬기까지 합쳐 수십 대의 항공 전력을 굴리는데 캄보디아는 이 하늘에 맞설 전투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전 내내 캄보디아가 꺼내든 카드는 중장거리 포병과 구형 다연장 로켓 그리고 국경지대 곳곳에 설치해둔 지뢰와 부비 트랩 정도뿐이었습니다. 저고도로 날아온 태국 공군의 항공폭탄과 정밀 유도탄 앞에서 캄보디아의 지상포대는 20대가 많지 않았고
전투가 길어질수록 피해는 군이 아니라 민간 마을로 번져가는 그림이 외신 기사 곳곳에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외신이 특히 충격적으로 묘사한 장면은 국경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국경 근처 주유소 편의점이 포탄을 맞고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 간식을 사러 나갔던 가족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남은 가장이 무너지는 장면, 학교와 병원이 일괄 폐쇄되면서 아이들이 교실 대신 방공호에서 밤을 보내는 장면이 연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사망자는 10여 명, 부상자는 수십 명 수준이지만 실제 국경지대에서는 16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경 분쟁이 이미 소규모 전쟁급 충격을 지역사회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한국 군사 전문가들의 표정은 복잡해졌습니다. 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조약 동맹이었고 포브라골드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매년 소화하면서 공군과 특수전 능력을 갈고 닦아온 나라입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중국제 전차와 구형 포병, 러시아 중국 계열 쏘하기 위주의 지상군에 의존해왔고 전투기 전력은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전력을 꺼내놓고 보면 승부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런 구조가 동남아 한 구석의 지역 분쟁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동맹과 파트너를 둘러싸고 세력을 넓히는 와중에 이 국경 분쟁은 동남아 속 작은 칩 하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보여주는 시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장면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동남아 여러 나라의 자주포와 장갑차 함정훈련기와 경공격기를 수출하면서 무기 파는 나라를 넘어 전력 패키지를 설계해주는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이 말은 곧 동남아 어느 국경에서 포성이 울리든 그 현장 어딘가에는 한국에서 만든 장비나 한국과 경쟁했던 무기체계가 끼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태국이든 캄보디아든 앞으로 어떤 무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밖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한국 방산업과 외교 심지어 한국 경제의 수출 구조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습니다. 특히 외신들이 이번 사태를 다루면서 반복한 표현 중 하나는 공중 우세의 정치학이었습니다. F-16을 날릴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서 휴전협정의 무게가 어디로 기울어지는지, 어느 쪽 협상이 더 유리한지, 누구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더 크게 들리는지가 이번 분쟁에서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태국이 전투기와 포병을 앞세워 국경마을 몇 곳을 장악하면 휴전 테이블에서는 캄보디아가 아니라 태국이 더 강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한반도 역시 장거리 미사일과 공군력, 방공망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협상력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군사 전문 매체들은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울리는 포성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동맹의 도움을 받아도 하늘을 지키지 못하는가? 왜 어떤 나라는 동맹에 기대면서도 전투기와 미사일, 방공망을 직접 설계하고 양산하는가? 그리고 이 차이가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국이 이미 전투기를 직접 개발해 양산 단계까지 끌고 가고 장거리 포병과 다연장 로켓, 방공체계를 수출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이 됩니다. 동남아의 작은 국경 분쟁을 다루는 기사 속에서 한국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이번 사태가 한국의 미래와 깊게 얽혀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어떤 무기를 사고 어떤 동맹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동남아 하늘에 떠있는 전투기의 국적이 바뀌고 그 하늘을 배경으로 움직이는 한국산 무기와 경쟁국 무기의 세력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분쟁의 전개 방식은 한국이 앞으로 동남아에서 어떤 외교 전략과 방산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울이 됩니다. 전투기가 없는 나라가 겪는 현실, 공군력이 압도적인 나라가 택하는 정치적 선택,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줄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말입니다.